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항상 일하면서 귀가 심심할 때 틀어놓곤 했는데 참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하루하루 평범하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제게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아빠는 너를 항상 곁에서 지켜볼 거고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무한 응원을 해줄 거야. 세상이 서럽고 혹독해도 우리 아들은 항상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뚱뚱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거든요. 맨날 애들은 저에게 와, 소세지들은 핫도그다. 야, 소세지 핫도그. 넌 또 뭐 먹고 있냐? 맨날 어떻게 떡두꺼비처럼 맨날 뭐 처먹냐? 에휴, 좀 제발 그만 먹어. 너 살 푸둥한 거 진짜 웃겨. 어린 저는 속상한 마음에 매일 집에서 울었어요. 밥 먹으라는 엄마한테 나한테 밥 주지 말라고. 나 애들이 뚱뚱하다고 놀리고 먹는 모습만 봐도 욕한다고.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엉엉 울었지요. 자식이 힘들어하니까 부모님 마음에서는 피눈물이 났죠. 제가 왕따 당한다는 사실을 들은 엄마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아들, 살찐 건 죄가 아니고 누구에게 놀림받을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절대로 기죽지 마. 아들 어릴 때 많이 아팠던 거 아들은 기억 못하고 있지? 그때 먹은 약이 우리 아들 살을 찌게 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밥 챙겨 먹어. 밥 안 챙겨 먹으면 더 몸이 안 좋아질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들? 아빠는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을 해주셨어요. 아빠는 너무 바빠서 항상 저녁 늦게 집에 오시는 분이었는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늘 저와 함께 놀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매일 밤 한강에서 저랑 함께 달리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나가기 귀찮아하면 우리 아들, 아빠랑 같이 운동하자. 응? 저를 어르고 달래주면서 챙겨주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외롭지 않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살을 18kg까지 빼면서 그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왕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끔찍했던 저의 왕따 생활. 살이 빠지니까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못했고, 저는 안도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사실 왕따를 심하게 당한 저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삐뚤어질 수도 있었지만 조건 없이 저에게 무한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는 아빠 덕분에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수능에 실패하고 재수를 할 때도 아빠는 늘 아침마다 자고 있는 저에게 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해주었죠.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재수 생활이 정말로 힘들겠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건 성공한 인생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빠는 그걸 우리 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기준으로, 남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살아라. 저는 아빠의 그 말씀을 저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항상 매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자산이 된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 왕따를 당했을 때보다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할 때 상처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무언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다 조금씩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문직이나 무언가 하나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을 원하니까 저는 환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지요.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워졌습니다. 나도 이제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빨리 여자친구 만들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정말 쉽지 않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나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때 제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한 여자를 소개받았고 그 여자는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활발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외적으로도 뛰어났어요. 한눈에 반한 저는 그녀가 싫다고 해도 계속 그녀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제외한 어떠한 남자도 그녀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순 없을 거다 라는 심정으로요. 아무래도 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온 저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제 고백이 거절당해도 그렇게 타격이 큰 스타일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자기가 싫다는데도 조심스럽게 꾸준히 호감을 표시하는 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에 저와 그녀는 사귀게 되었던 겁니다. 2년 정도 만남을 가진 뒤 저와 그녀는 결혼에 골인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야, 그리고 네가 아깝다. 저 여자 그냥 미용하는 여자 아니야? 토일이 너는 대학도 나오고 회사도 나쁘지 않은 좋은 곳에 들어가서 착실하게 잘 살고 있잖아. 안 그래? 그녀와 결혼하는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정도였어요. 저는 조금은 무안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 결정이니까 후회는 없었지요. 실제로도 저희 가족들도 그녀를 다 좋아했고 제 아내는 저희 가족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싹싹하게 잘했어요. 어머, 아버님. 아이고, 저번에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약국에서 복대 제일 좋은 걸로 사왔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번에 몸이 으스스하시다고 해서 제가 경동시장 가서 햇대추 말린 거 국내산으로 사가지고 푹 끓여서 대추차 끓여왔거든요. 이 대추차가 진짜 진하고 맛있어요. 대추가 몸에 열을 내주는 거라고 해서 몸 으스스할 때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성스럽게 끓인 거니까 남기지 말고 한 방울까지 싹싹 드셔요. 약이라고, 보약이라고 생각하면서 드시고요. 우리 부모님까지 정말로 살뜰히 챙기는 아내에게 저는 큰 고마움을 느꼈고 우리 아버지도 제 아내인 며느리를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참 살뜰하게 시댁 부모님들을 아주 잘 챙기네. 참 사람이 선하고 아주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 잘 맞아서 좋아.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사람들을 잘 대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좋아할 수 있겠어? 내가 아이 엄마랑 딸 낳고 싶었는데 못 낳아서 그게 한이 될 뻔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내 소원을 하늘 다 풀어주네. 아이고, 늦둥이를 얻은 기분이야. 우리 아빠는 제 아내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저한테도 따로 아들, 아주 장가를 잘 갔어. 저번에 네 엄마가 며느리가 해준 대추차를 온 동네 방네 다 자랑하고 다녔더라. 엄청 뿌듯했어. 요즘에 어떤 며느리가 그렇게 차를 끓여서 주니? 다 사서 주지. 아빠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빠뿐만이 아니라 엄마 또한 며느리를 살뜰하게 잘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미용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마치고 실업고등학교라고 하나요? 미용을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기술을 배우고 20살 때 바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어쩔 때면 많이 우울해 보이고 조금은 삶에 지쳐서 비관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건 저에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부정적인 부분까지 다 품에 안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는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고
과거의 기억이 나빴다면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고, 과거가 행복하고 좋았다면 그건 추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어떤 모습이든 다 좋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주변 사람들 챙겨주면 난 그걸로 더할 나위 없이 정말로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녀의 모든 모습까지 사랑해줄 정도로 저는 그녀에게 헌신적으로 대해주었고, 제가 사랑을 주는 만큼 그녀도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었어요. 그녀는 당신이 나한테 정말 믿음을 주고 세상을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건네주어서 나도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마디에 감동을 받았고요. 실제로 그녀는 저희 가족에게 정말로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강남에서 10년간 미용사로 일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디자이너로서 경력이 많이 쌓이고 남들처럼 나만의 미용실을 열어가지고 사업하고 싶어. 그러면 나도 행복할 것 같아. 지금보다 더. 그리고 남 밑에서 일하는 거 가지고는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없어. 나는 성공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잘 나가고 싶어. 이상하게 다른 거에 욕심은 없는데 디자이너 일하는 거에는 욕심이 엄청 많네. 헤어 디자이너로서 나 성공하고 싶어. 알겠어. 난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니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모아둔 여윳돈이 있는데 그거 당신한테 보탤게. 뭐 엄청나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돈이면 당신이 창업하는데 꽤나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아내는 꿈에 그리던 디자이너로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꽤나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동네에 저렴하고 싼 동네 미용실이 많기도 하고 머리를 자른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단골이 생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미용실에서 손님들이 다른 미용실로 옮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제 아내의 미용실은 초창기에 적자만 계속 났습니다. 에휴, 어떡해. 이번에도 적자가 100만 원이야. 나 인건비 빼도 이 정도고, 인건비 더하면 적자는 거의 500이 넘는 거지. 여보,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당신, 기죽지 마. 미용실 창업이라는 게 원래 힘든 일이잖아. 그리고 미용 단골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 머리 자르고 머리 길러서 다시 미용실 오기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1년 정도 우리 마음 편하게 적자로 계속 산다고 생각해보자. 어때, 당신? 알겠어. 그럼 나도 마음 편하게 딱 1년만 눈 감고 한번 해볼게. 응원해줘서 고마워. 아내는 저의 응원을 받고 다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나도 적자가 지속된 겁니다. 당장의 손해금만 해도 인건비 제외 3천만 원이 손해본 돈이었고, 일개 직장인인 저는 그런 빚더미들이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직장인이 3천만 원을 모으려면 거의 1년 동안 길을 쓰고 모아야지 겨우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렇게 연봉이 높은 편도 아니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두려워요. 만약에 아내가 연 가게가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오르면 어떡하죠? 됐다. 아빠가 옛날부터 그랬지? 걱정은 사서 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절대로 걱정 사서 하지 말고. 아직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저는 아빠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내가 맞다는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분명히 길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적자는 곧 2년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파산 위기였고, 미용실은 똥파리만 날리고, 가끔 오는 손님들은 돈이 잘 안 되는 어린 꼬마아이들이었지요. 아무래도 동네 기존 미용실들에서 강남에서 일을 하다가 샵을 차린 제 아내를 견제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기존 단골 손님들한테 확인되지 않는 제 아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거고, 말이 빨리 도는 미용실에서는 결국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확인도 안 된 채 기정사실화가 된 거지요. 그래, 이번에 새로 차린 미용실 거기 주인장이 옛날에 업소녀였대. 어머, 그게 진짜야? 누가 그랬는데? 이화 미용실 원장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말해줬다나 뭐라나? 소문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가게에 손님이 안 오는 거였어요.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가 머리를 잘라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사람들이 불결하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업소에서 일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미용실이 망하고 아내는 빚더미에 올라서 정말 하루하루 아득한 까마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아빠가 제 아내를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명량하고 착한 아이가, 긍정적이고 우리한테 참 잘해주었던 아이가 미용실 망하고 우울증으로 매일 밤 약이 없으면 못 자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다 마음이 찢어지네. 이를 어쩌면 좋니. 정말로 마음이 아파. 정말 아파 죽겠어. 결국 아빠는 제 아내를 위해서 큰 결심을 하셨어요. 대출을 하신 겁니다. 아빠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아내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거액의 돈을 은행에서 빌린 거지요. 아버님, 아니, 어떻게 담보까지 잡으시고, 아니, 이러시면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정말, 저는 속만 썩이는 며느리네요. 정말 열심히 해서 온 가족한테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에휴, 바보 같은 저입니다. 정말로. 아내는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또 아빠한테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빠는 며느리 네가 의기소침하게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 항상 너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 게 우리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알겠니?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의 담보대출로 아내는 빚을 다 갚았고 다시 과거를 청산한 뒤 강남 미용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한번 말아먹은 후유증 때문인지 아내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했고 취업을 해서 다시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혼자서 힘들어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조금은 울적한 상태로 꽤나 오랜 시간이 지속되었어요. 몇 년이 흘렀고 그 일의 후유증으로 원래는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아내가 아이 키울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아이를 키우지 말고 그냥 신혼생활을 하자고 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죠. 그러다가 우리 아빠께서 퇴직을 하신 겁니다. 안 그래도 제 아내 빚을 갚아준다고 아파트 보증을 서고 빚이 생기고 그 와중에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였어요. 3년 후에 퇴직을 하는 나이인 아빠는 결국 자연스럽게 퇴직 1순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었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퇴직금이 나오니까 처음 몇 년은 버틸만 했어요. 퇴직금 나온 걸로 기존에 있었던 은행 빚을 갚고 이런저런 돈들을 쓰다 보니까 4년 동안 퇴직금이 절반도 안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그 무렵에 큰 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너무나도 속상한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된 거였어요. 그 병이 사실 대한민국에 몇 없어서 병 이름을 말하면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우리 아빠를 알아볼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통증 없이 병이 지속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호흡기가 망가져서 사망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는 약이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전부 환자 사비로 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네 아빠 병원비가 한 달에 적어도 1,000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 이것저것 약값에 어쩜 좋니? 일단 몇 년이야 네 아빠 퇴직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쳐도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어쩜 좋니? 에휴. 엄마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저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모을 걸 그랬나 봐. 나 너무 한심스러워.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자식으로서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저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바보 같아 보이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 같았어요. 부모가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식이라니.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의 근심 걱정은 쌓여만 갔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런 저를 보고 아들아, 내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서 해결할 테니까 아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누구냐? 우리 아들 아빠 아니냐? 우리 아들한테는 끝까지 슈퍼맨 아빠로 남고 싶구나. 아빠는 저에게 끝까지 강하고 든든한 아빠로 남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 아빠의 마음을 눈치챈 저는 더더욱 마음이 조금은 아려왔지요. 하여튼 그렇게 아빠의 퇴직금은 결국 다 써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제 월급이라도 아빠에게 전달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반대도 거세였고 아빠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듯이 저에게 말했죠. 아빠도 다 생각이 있단다. 이제 우리 아들 아빠 병원비 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아빠도 마음이 아파. 저는 우울했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생기니까 진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무리 이쁜 거를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저는 하나도 신나지 않았어요. 그냥 무미건조했고요. 그때 우연히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간신히 잡고 있었던 이성의 끈을 탁 놓아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아내는 거실에서 제가 잠든 지 알고 통화를 하고 있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미자야. 몰라. 우리 아버님은 아파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래. 그냥 노인네들은 아프면 콱 죽어야 해. 독곡물을 먹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든지.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 이후의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아버님이었으면 그냥 죽었어. 이게 뭐야? 괜히 아파가지고 자식들 마음만 무겁게 하고 그냥 차라리 일찍 죽어서 퇴직금 남은 거 우리한테 물려주지. 이게 뭐야? 에휴, 나도 시집을 잘못 갔어. 어? 뭐라고? 미자야, 시아버님이 보증서서 나 빚 갚아준 건 고맙긴 한데 솔직히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그것도 못 해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몰라. 솔직히 나도 처음에야 고마웠지만 아버님 늙으면서 능력도 없어지고 아픈 꼴 보니까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아. 솔직히 내가 업소 다녔을 때는 얌전히 미용일 하는 것에 비해서 10배 넘게 돈 벌고 그랬는데 나도 마음만 먹으면 돈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어. 그런데 그냥 과거 청산하고 얌전하게 사는 거지. 몰라. 그냥 늙은이들은 아프면 죽어야 하는 게 내 주장이야. 늙어서 계속 살면 뭐해? 늑탱이들 때문에 연금보험료 올라가는데. 에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전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화 미용실 원장이 소문낸 아내에 관한 업소 내용은
정말로 사실이었던 거고, 그간 아내가 시댁에 보였던 행동과 말들은 전부 다 가짜였던 거였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말도 못합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너무 가슴이 사무치듯이 아픈 느낌이 들었죠. 아, 내가 미쳤구나. 사기 결혼 당한 거구나. 하고요. 저는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잠드는 시간을요. 그리고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빼돌려서 카톡창을 보았더니 글쎄 본인이 예전에 업소에서 함께 일한 동료와 함께 저를 비롯해서 저의 아버지 뒷담을 어마어마하게 쓴 내용이 있었어요. 전부 다 우리 아빠가 아파서 돈 들어갈 일이 많다고 제발 그냥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적어두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나 악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어요. 화가 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없어? 뭐? 갑자기 당신 무섭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사실 이화 미용실 원장이 당신에 관해서 낸 소문 사실인 거 당신은 알잖아. 당신은 당사자니까 다른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태도는 그냥 실소만 나왔어요. 뭐가? 당신 설마 나 뒷조사한 거야? 아니, 그래, 업소에서 잠깐 일했다. 그런데 그게 뭐?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해줄 거라고. 그때 나한테 한 말 거짓말이었던 거였어?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었으니까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내 곧 맞받아쳤지요. 뭐가? 어이가 없네 진짜. 당신 우리 아빠 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며. 늙어가지고 자식들 걱정만 끼치고 약값 나오니까 그냥 빨리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 나올 돈이 없으니까 지겹다고 상대도 하기 싫고 그냥 시부모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당신 업소 친구한테 막말했잖아.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절대 아니야. 나 싹 다 기억하고 있고 절대로 당신 용서하지 못해. 당신 같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해. 우리 이혼하자. 저는 바로 이혼하자고 말을 했고 아내는 벙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변호사는 유책의 사유가 아내한테 있고 이럴 경우에 소송은 쉽게 마무리될 거라고 말을 했고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악마 같은 그녀와의 결혼 생활을 한순간이라도 지속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 모든 말을 다 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요. 아빠는 놀란 표정을 하면서 무척이나 화가 난 표정을 지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제 앞에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 뒤 갑자기 아빠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흰 봉투를 받아가서 며느리한테 전달해 주라는 이야기를요. 저는 아니 이혼을 앞두고 있는 판에 왜 그런 거를 전해주냐고 하면서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아버지가 숨겨둔 진실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빠는 저희 가족 몰래 노후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경기도 하남 쪽에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와 땅도 있으셨던 거였지요. 엄마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죽게 될 때 남은 재산을 며느리와 제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것인데 며느리의 하는 짓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 앞으로 갈 재산들이 다 물거품 되어버린다는 내용의 자료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걸 전달해 주었고 아내는 어이없어 했어요.
순간 표정이 굳은 게 보였지요. 돈에 미친 아내는 아버님에게 어떻게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빨아먹고 싶어 했거든요. 아버님, 왜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치시는 거야? 얼굴이 시멘트처럼 변해가지고 경직된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지간히 속물이긴 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저는 한참 동안 마음이 허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빠는 치료를 잘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꼬박 병이 발견된 지 3년 만에 병원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의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퇴원하시고 난 후에 저희는 땅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고소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었어요. 그런데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익숙한 뒤태의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뭐야 싶었어요. 아니, 당신 자꾸 그런 식으로 거짓말 치면 안 된다니까. 당신이 금성 오피스텔에서 몸 팔면서 돈 번 거 이번에 수사당국에서 현장 체포해서 증거도 있는데 왜 자꾸 그 60살 남자랑 연인 관계라고 하는 거야?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입출금 내역도 다 있는데. 몰라요. 저 그런 더러운 업소 여자 아니거든요? 진짜 억울하다고요. 아니, 그 남자랑 연인 관계 맞다니까요? 뭐 그 남자가 배 나오고 얼굴이 곰보처럼 생기고 머리 홀라당 까졌다고 해서 제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사님, 사람 얼굴 가지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 여자가 말이 안 통하네. 당신 제발 발뺌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니까요. 왜 이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정말로. 형사님은 손을 탁탁 치면서 그 여자를 한심하게 모았습니다. 듣고 보니까 강남 오피스텔에서 업소 여자들이 손님을 받았고 그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현장 단속이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순간 쎄한 기분이 들었고 옆을 돌아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탄식이 나왔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업소 여자 짓거리 하는 거야? 진짜 당신 대박이다. 가지가지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당신 같은 여자는 정말 징하구나. 아직도 돈독이 올라서 그 짓거리 하는 거야? 역시 개버릇은 남 못 준다고. 못 팔았던 버릇은 어디 안 가네. 역시 이화 미용실 원장님이 뭔가를 아시는 분이었어.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안 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도 그런 여자였네. 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빠도 제 아내를 보고서는 에휴, 며느리. 아니,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나서 할 짓이 그것밖에 없었나? 나는 며느리가 감쪽같이 착한 척을 하고 우리 집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애정을 표현해서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당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 뭐 이런 일이 다 있니? 에휴, 정말 세상이 말세인 건지 별의 일이 다 있어.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렇게 제 전 아내는 완전히 저희 식구한테 개쪽을 당했어요. 뒤에 들어보니까 아내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업소에서 돈도 훔친 혐의로 포승줄에 묶여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쌤통이지요. 그 이후에 들려온 소리는 돈도 없어지고 더 이상 그 밤일을 하지 못하게 된 아내는 매일매일을 술로 지새우면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느라 지금은 완전히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년은 늙은 것처럼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더군요. 에휴, 어쩌다가 저는 그런 여자를 사랑했던 것인지요. 아무래도 아빠가 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준 덕에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을 순진하게 믿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순수하게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내가 완전히 과거에 노는 사람이었는데 착한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다가 홀라당 집안 재산 까먹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더 많다고 합니다. 순수한 여자들이 남자들이 잘해주니까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핫바리에 맨날 술 마시고 집안일도 안 하고 배 긁고 손톱 깎고 발톱 깎고 그거 안 치우고 배꼽 파고 냄새 맡고, 으휴, 듣기만 해도 토 나올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몰라서 당한 거고요.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해보니까 세상에 별의 별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세상은 더더욱 더러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저는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집중하면서 가족들을 챙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네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저의 마음속에 박힌 상처도 아물 수 있겠지요. 어릴 때 왕따 당하던 나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준 아빠를 기억하면서 저는 이제는 힘이 없어지고 많이 아파진 아빠를 제가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프니까 저 효자가 된 것 같아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죽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네요.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주변 사람들, 중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잘 구분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과거의 저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앞을 보면서 살아가 봐요. 그러면 언젠간 행운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좋은데 여러분의 삶에도 꽃날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정말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